안녕. 얘들아, 우리 오늘은 결혼이라고 하는 희곡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몇 쪽을 보셔야 되냐면, 우리 15쪽에 있는 여러분 결혼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희곡의 극 특성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희곡은 극갈래에 들어가는데 극갈래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무대 상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희곡이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을 위한 시나리오 요렇게 두 가지의 갈래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희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희곡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아무래도 무대에서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적 아니면 공간적 아니면 등장인물의 수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를 하는 거라서 과거에 대해서도 연기를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기를 하고 있는 걸 모두 다 현재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희곡이라고 하는 문학은 현재화의 문학이에요. 왜냐면 연기를 내가 미래를 연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미래의 시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시간을 설정하고 그 현재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과거의 시간을 설정하고 과거의 시간을 내가 연기를 현재화시켜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화 문학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장면을 전환시키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장면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이나 장이라고 하는 구성을 나눠 놓고 그리고 이제 조명 아니면 여러분 이제 커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장면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소설과 차이점인데 자, 여러분 소설은 우리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배웠지? 그 소설은 우리 이제 서사갈래라고 하고 서사갈래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선생님 뭐라고 썼냐? 자, 여러분 다시 여기는 서술자가 없다라는 거.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있는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이나 갈등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그런데 지금 이 희곡 같은 경우는 아예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뭘로만 구성돼야 되냐면 대화와 행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 대화 행동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도 대사랑 행동으로만 구성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보여주기. 그래서 얘는 보여주기 문학이라고도 불러요. 이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성을 한번 봐보자. 여러분 구성은 소설과는 조금 달라요. 소설은 여러분 최절정 부분이 몇 번째 단계냐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네 번째 단계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절정 그래서 최고조가 여러분 가운데 부분에 오고 그리고 나서 하강 맨 마지막 대단원 이렇게 해서 그 각 단계에 1, 2, 3, 4, 5가 있으면 요런 모습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성의 단위는 막과 장으로 구분이 돼요. 막이 좀 더 큰 개념이어서 얘네들은 여러분 정말 공간이나 아니면 아예 여러분 그 이야기의 틀을 아예 바꿔야 되는 부분에서는 커튼을 사용을 해서 보여주고 장 같은 경우는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명을 껐다 켰다 해서 등장인물들이 등장 퇴장을 하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시간 장소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이 좀 더 크고 그 막 안에 여러 가지의 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희곡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럼 우리 맨 앞쪽 4쪽으로 가서 우리 뭘 보냐면 이제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부분이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발단 부분은 아무래도 인물이나 이러면 사건을 소개해주는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에 어떤 등장인물과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남자가 등장해서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을 한다. 이야기책 속에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리는데 이 빌린 물건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고 이 남자는 이야기 속에 여기면 이거 중요해. 이야기 속에 사기꾼이 되어서 맞선을 보기로 할 거래요. 그러면 자기가 맨 처음에 읽었던 이 이야기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이 맞선을 보게 되는 이야기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특이한 거지. 자기가 읽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을 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자, 이러면 청혼을 2번을 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청혼인데 이 첫 번째 청혼은 진심이 있을까? 그렇지, 진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외로워서 그냥 나는 그냥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청혼인 거지.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이야기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이야기책은 이야기책 속의 인물과 그 다음에 실제 극의 인물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을 유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극의 방향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빌린 물건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기꾼이 예를 들면 빌린 물건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 일단 시간 제약이 있는 거야.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 글의 주제가 여러분 빌린 물건, 소유, 어떤 여러분 사랑의 가치 이런 주제를 만들어내는데 주제를 만들 때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남자가 자신을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 여자를 여러분 이제 뭐 하게 만들 거냐면 설득하게 만드는 요소인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돈이 있어 라고 해서 여자를 설득하는 효과를 갖는 거지. 자, 그러면 본문 전개 시작해 볼게요. 정신 드십니까? 여자가 너무 놀랬잖아, 그치? 여전해요.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는 거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전보에서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그럼 이 저택은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부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남자의 진정한 부가 아니라 그치 거짓된 부가 되는 거지. 자, 저는 망설였어요. 어려워하시고 들어오실 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너무 거대한 집이어서 부담스러워서 놀란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물질적인 면모를 초점을 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적 모습만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서 물질, 만능, 주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배웠던 작품에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그치, 아오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아구사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었냐면 여러분 의사 나왔었잖아. 그 의사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자, 남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미소는 진심일까, 진심이 아닐까? 이런 미소는 진심이 아니라 여자한테 계속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여유로운 척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치?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야, 어서 가봐라.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면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어머니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세속적 가치관. 즉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결혼의 조건을 여러분 외면적인 조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드더니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의 역할을 한번 봐볼 거야. 하인은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이 빌린 물건이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넥타이를 풀어내겠죠. 야, 남자는 아무리 힘을 써보지만 하인을 못 이겨요. 그럼 자, 하인의 역할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하인은 여러분 빌린 물건을 회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폭력을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폭한 행동으로 빼앗기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오롯이 여러분 행동으로만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긴장감. 자, 그리고 반복적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옆에서 주인공이 아닌 보조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는 중심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자. 결국은 하이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빼앗고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너무 놀라는 거죠. 왜 그러시죠?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치 당연히 이해 못하지. 자 그러면 놀랄 게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되돌려줘야 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소유한 건 여러분 모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관심을 계속 돌리려고 해요. 왜 그래 얘들아? 설득을 해야 되잖아. 청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설득하려고 계속 돌리는 거야.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어머니에게 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맹세를 시켰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는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아니면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한 게 아니라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여자의 어머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자를 먼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외적인 것들 다른 조건들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 이 여자한테 청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여러분 나중에 소개팅을 하거나 대학교 가서 미팅을 해보면 여러분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뭐 취미는 뭐냐, 뭐 어떤 걸 좋아하냐, 어떤 걸 뭐 영화를 재밌게 봤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여러분 당신 엄마 뭐 해요? 아빠는 뭐 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너무 세속적이고 여러분 이 사람의 조건들만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지. 넥타이 관심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그것도 난폭하게. 그러면 여자는 당연히 궁금한 거야. 그런데 남자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전 관심 없어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효과를 갖는 거야. 자, 하지만 저는 알겠어요. 문제는 빼앗긴 문제라는 건데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야 가지고 와. 하인에게 근데 그거 5분만 더 빌려줘. 자 이러면 여기서는 되게 센 척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이거 제발 빌려주면 안 돼? 비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강한 척, 비굴한 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자, 남자 5분만 더 안 되나? 하이는 말하지 않고 얘들아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주지 않겠죠. 자, 근데 여자에게 남자는 나더러 잘해보라고 거짓말을 해. 하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것도 여자를 이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려는 효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34번 갈게요. 남자는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가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을 관객 앞에 딱 앉는다. 관객을 여러분 뭐 하려고 하냐면 무대에 참여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원래 여러분 이제 전통극은 이런 면모를 갖지 않아요. 전통극 같은 경우는 무대랑 여러분 이제 객석이 여러분 이제 무조건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선생님 전통극이라고 하지 말고 서양극이라고 할게요. 현대극. 서양극이나 현대극은 이런 건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은 특이하게 무대랑 객석을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야. 이거를 계속 얘들아 단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참여를 시켜서 이런 걸 열린 무대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닫혀있는 무대는 기존의 이 무대와 객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남자. 그래요.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지가 뭐라고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근데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5분만 빌립시다. 5분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빌려서 착용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 관객이 너무 중요해요. 관객들이 이런 여러분 어떤 복장을 하고 왔는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지. 빌린 동안에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건데 혹시 모르죠? 당신도 누구에게 빌려온 건지는.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빌린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관객에게도 전달하고 이러면 이 등장인물도 깨닫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당신은 시간을 재시고 급한 걸음으로. 근데 이러면 왜 급한 걸음으로 오는 거야? 그렇지.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시간에 쫓겨서 오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선생님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 부분 보자. 저 인정사정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관객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등장인물에게 들리지 않는 걸 방백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여러분 대사에 3요소가 있어요. 희곡은. 자, 우선은 대화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방백이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독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이걸 다른 등장 인물들 있잖아. 다른 인물들과 관객들에게 들릴지 안 들릴지를 가정하고 말한다면 대화는 다른 등장 인물들에게 들리지만 관객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방백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관객들에게는 들린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독백은 둘 다 들리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자기 혼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백의 방식을 좀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관객의 무대를 참여를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객석과 무대의 얘들아 그 경계를 허물죠. 이걸 아까 무슨 무대라고 한다고? 그치, 열린 무대라고 얘기를 했고 관객의 몰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작품의 주제의식을 좀 더 명확하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자, 이러면 41번 갈게요. 넥타이를 빌려준 관객에게 극중 참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 우리 하다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다만 이야기는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직 제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이러면 사실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자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 했잖아. 순서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들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계속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의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외적인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나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싶지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 한번 해봅시다. 의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진심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진심은 여러분 의무적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지금 남자는 여자를 완전히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어. 당신 어머니 성품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앞으로 결혼할 때 이 두 사람에게 반대가 되게 심할 거라는 걸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남자 별거 아닙니다. 벽에 불이 텄다고 할까요? 그거 봐요. 여기 반대하는 느낌처럼 느껴지죠?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 건 쉽진 않을 테니까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처음에 서성이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이러면 지금 처음 만난 장소잖아. 장소고 만나는 장면이니까 남자는 빨리 결혼하고 이 여자를 속이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도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머물고 있으니 용기를 내셔야죠. 힘 좀 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 하시면 놀라겠지만 이런 화제 전환시켜요. 자,
말해봐요. 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몰랐습니다. 갑자기? 그럼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얘기에서, 그치, 자신의 이야기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태어나는 건 언제나 태어나는 건 갑자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어떤 기분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덤이에요, 덤. 덤? 네, 그 좀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그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어머니는 보여줬던 많은 재산을 잠시 다 빌린 거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여자의 덤의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번호 1번을 써놓은 여기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여자의 별명이야.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덤은 사전적인 의미를 남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지. 자, 이 덤은 여러분 이 여자를 지칭해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자가 자신은 여러분 뭐 부분이 사랑해서 태어난 그 결실이라기보다는 자신은 그냥 우연치 않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냉소적인, 이런 냉소적이라고 해도 되고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남자는 여자의 표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할 거냐면 연민과 공감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에게는 자기의 사기행각이 여자의 아버지랑 똑같기 때문에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유하는 모든 것이 빌린 거고 덧없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암시하는 효과를 여기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덤덤덤. 하지만 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에겐 덤이라고 하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거든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태어나셨던 게 아닐까? 안 그래요? 자, 이러면 여자는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니죠.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 암시의 기능을 가져요. 왜냐면 남자를 똑같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이 났을 때 남자에 대한 여러분 뭘 가지고 있을 거다?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왜냐면 아버지도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남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 덤이라는 점이 저는 좋아요. 이런 말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신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자, 그럼 어머니에 대한 감사, 이해 들어가죠. 자, 덤 더해주세요. 왜냐면 자, 여자의 말을 더해달라는 건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여자에 대한 진심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저희 어머니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사기꾼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고. 알만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사실 이런 덤 얘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고 가슴속에 두었는데 당신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자는 자신을 이해를 해주는 이 남자한테 호감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진심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 사람이 겉모습이나 어떤 조건을 떠나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여러분 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부터야. 알겠지? 이해하게 되는 계기야. 덤, 네? 아니요,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냥 불러본 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러면 남자가 말을 꺼내려다가 말을 멈추고 있어. 이거는 남자가 지금 죄책감이 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를 직접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서 그걸 빌렸던 남성 관계에게 돌려준다. 남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사기쳐서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런 뭐 미안함 이런 거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켰어요.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왜냐면 깨달아서 그렇죠. 자기가 여자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슬퍼지는 거예요. 중얼거리듯이 말한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여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방백. 왜냐면 여자가 뭘 하냐고 물어보거든. 난 당신을 사랑해. 계속 방백.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뭘 하고 계세요? 저 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왜 이럴 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말을 돌린 거죠.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이러면 스킨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호감의 표시를 드러내죠. 하인, 위협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왜냐면 물건을 빼앗을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당연히 난폭하게 구는 이 하인 때문에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남자는 그 꼴을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걸요. 난 지금 행복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물건을 빼앗겨도 물질적인 것보다 여자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하이는 남자에게 덤벼들어서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다. 자질구레한 8가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난 행복합니다. 여자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났죠.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나무도 떠났고요. 그리고 고양이도 늙어서 결국은 생명을 돌려주고 태어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진실된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자랑거리냐면 진실을 알았다는 건. 즉 여러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이게 이 남자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어떤 나무랑 그 다음에 고양이는 소유한 것들, 내게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예시를 제시한 거야. 그러면 남자의 깨달음, 이 소중한 것들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항상 소중하게 대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나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당신에겐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있고요. 한번 봅시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가고 거기 있는 핸드백을 열고 얼굴에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장을 꺼내놓는다. 자, 근데 하인이 얘들아 시간도 또 지났으니까 남자의 모자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을 빼앗겨도 더 이상 이제 원망, 초조함을 느끼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모자가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거든요.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나에게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것 좀 보세요. 뭔데요 이게? 할머니, 어머니,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을 하죠. 자, 남자는 사진을 바라본다. 근데 하인이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러면 그의 시선을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뭘 봐? 이러면 이 뭘 봐는 누구한테 하는 말? 하인한테. 저에게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는 여자의 본인의 것을 들고 한참 바라보면서 이러면 이 본인의 것이 이 여자의 사진이야 얘들아. 사진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자, 여자는 다시 어머니의 사진을 남자가 갖다 대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늙지 어떻게 돼요? 이게 당신 얼굴입니까? 몇 살입니까? 45살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여러분 지시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시문인데 지시문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할머니의 사진.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입니다. 몇 살이죠? 70살이 넘었어요. 시간의 경과. 계속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지. 얼굴을 대었던 사진들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간의 의미를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진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은 항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속에서도 이렇게 흔적이 남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들이 남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여자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음과 아름다움을 이 여자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즉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현재의 그 젊음과 아름다움은 남자의 이들 그 부유함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여러분 사라질 거라는 것, 소멸할 것이라는 걸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의식이죠. 내가 얘들아 이 젊음 또한 여러분 나이 또한 이거는 내게 아닌 것이다.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충실을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재밌는 놀이도 할게. 자, 재밌는 놀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사람이 여러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사랑도 변해가면서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중력 부분 갈게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해한다. 자, 그 사이 하이는 이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는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고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을 한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그 쪽지를 읽고 나가라가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이건 당신 게 아니었나요? 네, 내 것이란 건 없습니다. 이러면 남자는 진실을 밝혀요. 여자 충격을 받죠. 왜냐면 어머니가 말했던 누구였으니까? 사기꾼이니까. 자, 근데 남자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님도 구름도 하니바람도 나도 당신도 모두 잠시 빌린 겁니다.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한 대상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자연물들이 많죠. 그리고 사람들을 얘기하고. 즉 남자는 소유에 대해서 빌린 거라고 하는 생각을 확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소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물도 빌린 거고 그 자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즉 나랑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빌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엔 142번.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이 빌린 동안 오롯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선생님 141번 안 읽었다. 미안해. 일단 141번. 큰 구두를 가져오더니 험악한 분위기. 이러면 찰 것 같은 느낌을 준대. 당연히 여러분 여기 긴장감 완전 최고조가 되겠지. 자, 남자는 여러분 청혼을 해요. 이게 몇 번째 청혼이야, 얘들아? 그치. 이게 두 번째 청혼이 돼. 두 번째 청혼은 마음이 이제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안 여러분 소중하게 사랑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요. 진심이 된 거죠. 어쩜 좋아. 여자는 고민을 하는 거야. 망설임. 남자에 대한 호감은 있지만 어머니와 맹세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거지. 하이는 구두를 다 신는다. 맹세. 우리 어머니랑 한 맹세는요. 글쎄 그건 사진을 모으면서 이걸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 왜? 소유물들은 다 사라져버릴 테니까. 여자에게 남는 건 그거는 사진 석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젊을 때 한 장, 나중에 한 장, 늙을 때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즉 이 말은 뭔 변한다고 하는 거냐면 소유물이나 여러분 이런 외모 같은 외적인 요소는 변한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는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자는 작별 인사를 한다. 잠깐만요, 덤. 이러면 이 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여자를 부르는 말이지. 남자는 얼굴은 보지 않아. 왜냐면 지금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이러면 너무 심하니까. 가시는 겁니까? 날 두고서. 여자 말 없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자, 좀 더 내 말 좀 들어봐요. 악의적인 느낌 없이 사기꾼이에요. 이러면 이 말은 남자에 대한 호감은 아직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진실을 알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뭐 배신감, 원망 이런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남자에 대한 그래도 호감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 세상에 전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잠시 제가 빌린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의식. 자, 이제 저는 본 빈털털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에게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눈동자, 코, 입술. 어느 하나 자기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가리킨 물건을 보면서 무대 경계가 없죠. 자, 이건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에는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이제 알겠어요? 이러면 소유에 대한 인식을 제시해서 여자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그럼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치? 관객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관객에게도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지. 여자는 외면한 채 하이는 무서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긴장감 여기 최고죠. 남자는 여러분 뒷걸음질 친다는 건 이 폭력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전 가진 건 없습니다. 빌렸던 거예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게 뭡니까? 그리고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에게 이러면 참여 계속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도하죠. 주제식을 관객에게도 환기를 시켜주는 거야.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제가 당신의 물건을 어떻게 다뤘소? 험하게 다뤘소? 망가뜨렸소? 오히려 빌렸던 거니까 소중히 아꼈다가 되돌려드렸지요.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객을 계속 무대에 참여시키는 그게 방식이죠. 이 증인 앞에서 얘기하지만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린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공손하게 되돌려 줄게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너무 소중한 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덤이라고 했으니까 뭘 하고 있냐면 이건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때의 덤은 여러분 어떤 덤이냐면 사전적인 의미, 내 인생에 하나 더 얻어낸 것. 그래서 여자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해요. 자, 이러면 청혼이 처음에는 신분을 속이고 재물로 환심을 살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여자는 결국 하인이 얘들아 그 남자를 구둣발로 채버리고 걷어차고 그래서 여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는 이러면 이 남자에 대한 연민. 왜 청혼을 받아들였냐면 남자의 마음을 해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날 사랑하십니까? 당신 말고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럼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팔에 차이기 전에 어머니도 사기꾼이랑 결혼했다던데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어디를 가냐면 16쪽을 한번 봐볼게. 자, 16쪽에 소유의 본질, 우리의 소유는 모두 다 빌린 거다라고 하는 거.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얘들아 뭘 내기도 하냐면 이것도 보여줘. 얘들아 잡아봐. 작품의 주제를 한번 가보자. 4번 가볼게.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얻었는데 인생에서 진정으로 값진 걸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풍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소유하고 있는 걸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그냥 바로 사랑에 빠지지 않아 얘들아? 너무 쉽게 사랑하고 여러분 이별하는 현대인의 사랑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주제의식을 만들어내면서 주제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같지만 여러분 비판하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생님 2번을 넣어놨는데 이 작품은 여러분 무대를 참여시키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는 전통극이나 서양극이랑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실험적 기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대 장치가 따로 없다는 점. 그래서 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상, 이게 다야. 그래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야기 책의 내용과고 극중 이야기가 동일해서 여러분 이야기 책에 있는 이 사기꾼으로 여러분 남자가 사기꾼이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관객을 여러분 뭐 해요? 여기 잠깐만. 자, 관객하고 대사에서 관객을 뭐해? 계속 참여를 시킨다고 했지? 이 참여시키는 것도 여러분 계속 실험적 기법에 해당한다. 소풍과 행위를 보면 해중시계를 활용해서 시간이 경계함에 따라 회수해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제의식을 만들어내는 효과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문법은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선생님 다시 올려줄게요.